안녕하세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개업 창업 실무 시간입니다. 저는 박용덕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입지 선정입니다. 과연 사무소를 어디에다가 얻어야만 성공하실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요.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가 종전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요. 올해부터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29일부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 자격증을 딴 사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는 약 3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그 중에서 개업을 한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8만 3천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누적 인원이 1회 때부터 25회까지 26번 시험을 봤죠. 15회 시험을 추가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26번 동안 시험에 응시한 누적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성인들만 본다면 10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한 경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에 폐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숫자가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 8만 3천 명 중에서 약 10% 정도가 1년에 폐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험 없이는 개업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경험을 쌓는 방법은 이제 나무 밑에 실장으로 흔히 실장,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부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장으로 취직을 하면 되는데 그 취직하려면은 저도 취직해 보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뽑질 않더라고요. 그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선발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을 쌓기가 어렵고 설령 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가르쳐줘요. 지금 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된다면 아마도 급여를 거의 많이 안 줄 가능성이 많겠죠. 오히려 돈 받고 수습을 시켜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받으려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질문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직접 경험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연세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많은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직접 경험을 못하면 간접 경험이라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무실을 인수하면 실장까지 같이 인수해야 돼요. 직원까지. 그래가지고 직원 한 6개월 동안 일 배우고 반드시 잘라야 돼요. 계속 가면은 그 사장을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기호르려고 하거든요. 직원들을 계속 두면은 내가 다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인수받고 나서 다른 실장을 뽑고 또 그렇게 자꾸 교체하다 보면 이제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장하고 같이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경험이 없이 인수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이 멘토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건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냥 계약서 쓸 때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곳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멘토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법이라면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최소한 3군데 이상은 물어보셔야 돼요. 한 군데만 물어가지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국세청 조사관이 가장 잘합니다.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세법 교수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최소한 3군데 이상은 물어보시고 답이 똑같아야만 그게 거의 진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려면 항상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멘토를 구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론적으로 입지론이 이게 최소비용 이론 등등 있는데 먼저 이런 이론적인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특히 지금 중개업소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회원업소, 우리 이게 교재에는 없습니다. 적지 않았지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가 있어요. 어디를 구해야 될까요? 지금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거 뭐 교재에도 없는 거고요. 사실 이 창업은 거의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자기가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주면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원래 실장도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용을 해놓으면은 멀리도 안 가고 바로 옆에서 개업을 해요. 그 실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먼저 친목회, 회칙이 있는지를 반드시 지금 중개업자들이 전부 다 지역별로 특히 수도권에는 중개업자들 친목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위 왕따 시킵니다. 비회원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를 받고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소위 왕따시키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가 불합리한데 막상 개업을 해놓고 이제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또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또 이 회원업소를 잇기를 바라거든요. 권리금을 그만큼 훨씬 더 비싸요. 최소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권리금 차이가 한 2천만 원 이상 납니다. 1,000만에서 2천만 원 이상은 더 비싸요. 그럼 어디다가 여러분들은 구해야 되겠어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하면은 회원업소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제가 있는 3본에는 군포회하고 군포회가 있고요. 군포회가 있고 이게 그 다음에 금정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 직접 회 이름을 적는 건 적절치는 않겠네. 이게 원래 이런 회가 있는데 다 모임이 있어요. 지역별로 서울도 있고요. 전부 신도시들은 다 있어요. 이런 모임들이. 그래서 무슨 회 이런 친목회가 있는데 이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공유를 해요. 그럼 비회원들은 매물을 볼 수가 없어요. 회원업소 매물을. 또 그리고 회원업소에서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하다가 적발되면 친목회 회칙에 뭐 한 번 적발되면 어떤 규정이 있다, 두 번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내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려면은 이제 친목회 이게 회원업소인지 비회원업소인지 이걸 꼭 확인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억울하지만 회원업소를 인수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회원업소는 이미 그 회원들끼리 보통 우리 지금 3본 같으면 504개가 있어요. 중개업소가. 그 중에서 300개가 회원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회원업소들끼리는 이미 내가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매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도 이 정보망에 회원업소 정보망에 들어가면은 이미 매물 나와 있는 건 다 있기 때문에 손님, 매수인이나 임차인만 오면은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업소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라는 게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이 회원업소 회칙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실장으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동일한 장소에서는 3개월 이내에 개업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사무실 다 얻었어요. 이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보통 근무하면 이게 중개업소에서는 실장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걸 못 봤어요. 직원들이. 거의 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5로 한다. 아니면 뭐 3대7로 한다. 6대4로 한다. 분배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잖아요. 뭐 5대5로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자격증 없는 분이 사장이고 자격증 있는 분이 직원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같이 동업해도 위반은 아니거든요. 실제 자격증 있는 분이 계약서 쓰고 한다면 위반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보통 5대5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만 얻었고 이분은 자격증 없고 또 자격증은 있고 사무실은 안 얻고 돈 투자는 안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5대5로 먹기로 했다고요. 소득 분배를.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5대5라는 게 이게 순수익인지 아니면 뭐 총매출액인지 이런 게 이제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직원은 그냥 총매출액의 반을 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 월급 줄 때는 보니까 어쨌든 돈 투자한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외부적으로는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 투자한 사람이 더 힘이 세거든요. 5대5로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 경비 다 빼고 월세 다 빼고 그런 것까지 빼는 건 좋은데 뭐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거 이자까지 다 빼버리고 뭐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만 원 매출액이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매출 됐는데 직원은 5대5로 준다고 했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비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근무하면서 따지기 힘들어요. 왜 뺐냐, 못 뺐냐, 뭐 이렇게 따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오래 근무를 못해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을 해요. 그 제가 어떤 중개업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오는 직원마다 맨날 석 달도 아니고 그만둔다.
그래서 내가 좀 반성을 해라.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만 저보고 재수없다고 앞으로 2년 끊겠다 이러더라고요. 충고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자주 그만둔다는 건 무조건 뭔가 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나중에 개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됐을 때 직원이 자주 바뀐다면 아, 나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정확하게 이게 고용계약서를 적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게 뭐 순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무엇을 뺀 것을 순이익이라 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자, 결론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가 있으면 권리금이 좀 더 비싸더라도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 처음에 개업하시는 분들은 비회원업소 인수해가지고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중에서는 회원업소를 인수해야 된다. 그럼 권리금 비싼 곳, 싼 곳 있으면 어디를 인수해야 되겠어요? 권리금이 비싼 곳, 싼 곳이 있으면 권리금 비싼 곳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것도 나오겠지만 돈이 그런데 이게 권리금이 적정하게 형성됐다는 전제하에서 터무니없이 그냥 똑같은 실제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똑같은데 권리금 비싸면 그 싼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권리금이 가치가 있다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지금 권리금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금은 지리적 이점, 그걸 바닥권리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들어간 거 시설권리금,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영업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상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금은 1년간 순수입이 가장 적절합니다. 1년간 수입, 1년간 순수익이 권리금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아니면은 최소한 1년에 권리금이 80% 정도라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인수할 때 권리금 5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1년에 얼마나 벌리는데요? 순수익이 얼마인데요?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1년에 3천만 원 법니다. 이렇게 하는데 권리금 5천만 원 달라고 하면 그건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1년에 벌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5천만 원 하는 게 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5천만 원 법니다 하면은 그 5천만 원 버는 근거가 뭐냐고 좀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 지금 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다 자기 내부 정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정보망을 통해서 전부 다 이때까지 계약서 쓴 걸 다 1년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못 보여주겠다. 그 외나무 영업비밀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그만큼 못 벌 가능성이 많죠. 내가 권리금 진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받고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1억 번다는 걸 해명하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왜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수익이 안 될 개연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은 수입이 얼마인지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중개업소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권리금이 실제 얼마나 벌리는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주유소 같으면은 그 본사 그 주유업체에 물어보면 얼마 인수하려고 그런다. 얼마 정도 작년에 얼마 정도 매출액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모텔 같은 경우도 그 내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빈방 얼마다 뭐 얼마 수입 얼마다 이게 다 내부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자기들 세무서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소득은 자료는 다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뭔가 실제 그만큼 수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적정하게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게 아니고 적절한 가치가 있다면 비싼 거 주고 또 나중에 그만큼 비싸게 받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상가금림대차보호법상 내년부터는 권리금도 보호해준다고 하죠. 그 권리금을 보호해준다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인이 권리금을 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가지고 그 임차인이 지정해주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줄 협력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인이 뭐 건물주가 자기가 권리금도 안 받았는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아갔는데 전 임차인이 보통 받아가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주인이 자기는 받지도 않고 내준다는 뜻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중에서는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사실은 신도시입니다. 일산 같은 데는 그 친목회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었어요. 이거 적발하려면은 내부 고발이 있어야 돼. 내부 고발자. 그 회원들 중에서 내부 고발이 있지 않는 한 이걸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 친목회 그 회칙도 볼 수도 없고 그 또 정보망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내부 고발자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부 고발하면 전부 다 왕따 시키고 지금 뭐 이때까지 내부 고발을 공익적 고발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이거 다 알지만 내부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원업소를 인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은 비싼 곳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이 된 곳을 인수하는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지금 뭐 신축을 한 아파트가 있다면 분양이 100% 완료된 그런 아파트 단지에 개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양이 50%밖에 안 된 곳. 예를 들자면 어디가 낫겠어요? 분양이 잘 된 곳, 안 된 곳. 네, 개업을 하려면 분양 안 된 곳에 해야 되겠죠? 왜냐면 분양 안 된 곳에 가면은 미분양된 곳에 가면은 분양 대행을 하면 수수료를 받거든요. 분양이 100% 완료돼 버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2년이 있어야, 보통 2년이나 있어야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미분양된 데 가면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미분양된 데 하는 게 오히려 분양이 완료된 데보다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쌓으면 이게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데 가면은 입주 6개월 전에 들어가가지고 입주 6개월 후에 딱 1년간만 하고 권리금 받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평균을 보면은 수분양자라고 부르죠. 수분양자. 수분양자가 뭐냐면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수분양자. 이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율이 150%밖에 안 된대요.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건 50%고 나머지 50%는 팔거나 그 다음에 세를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 데라면 물론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능한 거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한 적법하게 임대가 되거나 실제 지금 적법하게 임대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내곡동이라든지 세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서울에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거 이런 건 전매가 안 되거든요. 전매가 1년 동안 안 돼요. 우리 3년 동안 4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4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에는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주택법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는 3년, 이게 4년간 전매가 안 되는데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1년만 지나면 돼요. 왜냐하면 SH공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권리금이 프리미엄이 가장 비싼 곳이 내곡동입니다. 청계산역 앞에. 그게 불법이거든요. 원래는 1년간 전매가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근데 지금 거의 다 지어놨어요.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기하고 1년만 지나면 되니까 앞으로 1년만 있으면 전매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전매 1억씩, 프리미엄이 1억씩 붙어 있어요. 있지만 SH공사나 정부에서 다 알고 있어도 지금 박근혜 정부 정책이 그런 거 밝혀내가지고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혀 지금 뭐 불법 전매해서 적발돼가지고 처벌했다는 말 없잖아요. 원래 불법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한 규정이 없고요. 또 예를 들면 소위 복등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등기? 법에는 없지만 복등기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탄, 서동탄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서동탄, 화성에 있죠? 서동탄 있는데도 전매가 원래 안 됐었어요. 입주하는 날까지는 전매가 안 돼요. 입주가 보통 3년 걸리잖아요. 분양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전매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1,000만 원 받고 전매를 했고,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갖다 나중에 1억도 넘었어요. 프리미엄이 입주할 때 돼서는. 그러면 이게 처음에 A가 1,000만 원 주고 샀고, 마지막에 이제 F가 1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복등기라는 건 뭐냐면 F가 마지막에 수분양자 앞으로 등기하자마자 그날 바로 F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걸 복등기라고 해요. 하루 만에 등기가 2번 이루어진다고요. 분양받은 사람이 이러면 등기하자마자 또 매수인 앞으로 다시 등기를 넘기는 걸 소위 복등기라고 그래요. 이 복등기가 불법 전매인지 여부를 국토부에 입건 해석을 의뢰하니까 불법 전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요. 이게 매매 예약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매매 예약은 또 처벌받지 않죠. 매매 예약은 또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전매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이게 실제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직접 입주할 확률은 50%도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데 단지에 개업을 하면 가장 좋다는 이야기 입지가. 미분양된 데는 더 좋고요. 분양대행하면 또 분양대행하고 받는 돈은 중개수료가 아니잖아요. 많이 받아도 되죠? 분양 잘 되는 곳, 안 된 곳 보면은 안 된 곳이 더 좋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부유층들이 사는 곳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어디다 개업해야 되겠어요? 중산층. 그 다음에 가난한 분들. 어디에다 개업하는 게 좋겠어요? 이 세 군데 중에 있다면. 안 좋은 곳? 가장 안 좋은 곳은
가장 한 곳은 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아예 뭐 불법으로 남은 국유지에다가 시유지에다가 그냥 불법으로 천막 그냥 집 지어놓고 사는 데도 많잖아요. 옛날에 뭐 가건물 비슷하게 나라 땅에다가 시 땅에다가 이런 데다가 그냥 판잣집 같은 거 지어놓은 거 이런 거는 아예 그분들은 이사 갈 여력이 없죠.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살다가 안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이 여기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여기 우리 교재에 지금 읽어보면 다 있어요. 있는 걸 지금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이 가장 안 좋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것이 가난한 사람이 한 20% 살고 부유층이 한 10% 사는 곳 이런 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부유층들도 예를 들어서 임대차 회전이 빠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은 거의 불법 건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차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아니면 쫓겨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 땅에다가 국가 땅에다 지어놓고 이런데 달동네 산꼭대기에 저 번동 꼭대기나 이런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던데 구로구 어디 산꼭대기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런 곳은 아주 빈민들이 사는 곳은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아예 세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지어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내는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부유층들이 사는 곳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서울로 따지면 개업하면 안 되는 곳이 한남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평창동 지금 뭐 정몽 누구죠? 전 새누리당 현대 회장 정몽구 말고 이름도 모르겠네. 정몽준? 그분 사는 곳 이런 분 때는 정몽준? 모르겠어요. 그분들 또 저기 예를 들면 이 방배동 이 대우 김우중 회장이 살던데 이런 데는 그 김우중 회장이 살던 곳은 공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냥 매매는 안 한다고요. 그분들은 아주 부유층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동네에서 부유층이 있는데 그럼 슈퍼는 하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슈퍼마켓은 부유층이 사는 곳에 슈퍼마켓 개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절대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부동산도 망하고 슈퍼마켓도 안 돼요. 아주 부유층들이 있는 곳은. 절대 중개업소 집을 팔지도 않겠지만 그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집 팔겠어요? 자꾸 사기만 사고 팔진 않잖아요.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거나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될 수는 있지만 팔진 않는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부유층들이 사는 곳은 안 되고요. 가장 안 된 건 아예 빈민층들 아예 뭐 살 능력도 안 되고 임대차 할 능력도 안 되고 임대차 할 능력이 되는 곳은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임대차 할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뭐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 하면 그 수수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한 건 하기는 똑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중산층이 사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부자들 하는데 절대 안 되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아예 이사할 여력이 없는 빈민층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 사는 곳도 안 좋고요. 그 중산층이 사는 곳, 그래서 한 25평에서 한 45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지금 물론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요. 24평이면 한 60제곱미터 이 정도 되겠죠? 제곱미터로 하면. 그래서 이 정도 25평에서 45평 정도 되는 곳, 이런 곳이 중산층들이 사는 곳, 이런 것들이 회전이 높아요. 회전율이 높다고요. 물론 뭐 가장 회전율이 높은 거 가장 이사 자주 다니는 건 어디겠어요? 그러면 가장 이사 자주 아파트는 그래도 평균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사 자주 다니는 곳은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한 3개월, 6개월, 1년도 못 넘어가더라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는 월세만 내고 보증금 얼마 없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개업을 할 때 아주 부자들이 사는 데도 안 좋고요. 아주 가난한 분들이 사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은 여러분들이 일단 초창기 때는 가급적이면 위험성이 작은 곳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떼돈을 벌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 전문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토지 전문으로 하겠다. 화성 같은 데는 그 토지 전문으로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도 지금 이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그 공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초보자들한테는 좀 힘들다는 얘기. 하려면 거기 가서 배워야 돼요. 공장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공장 같은 거는 우리는 지금 아파트 같은 거는 제가 아까 회원업소, 비원업소가 정보망에 다 올린다고 했잖아요. 정보망에 올려도 남은 물건은 빼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전화 오면은 그냥 가서 직접 보라고 그래요. 몇 동 몇 호 보세요. 그냥 안 따라가요. 공동중개 한다고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무슨 아파트 그 매물 있습니까? 하면 예, 그 몇 동 몇 호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해요. 직접 가서 봐도 자기들끼리 저를 배제하고 계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CCTV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건 다 적발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장 같은 거는 적발되게 안 돼요. 워낙 넓은 데다 대고 매물도 안 올려요. 그냥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전문망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고 싶으면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근무하면서 배워야 돼요. 공장 같은 경우는 하시려면은. 물론 공장은 한 건 하면은 최소한 그런 거는 1,000만 원 이상 돼요. 수수료가. 그래서 뭐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공장 같은 거는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되고요. 아파트는 그냥 보러 가도 된다 했죠? 제가 그냥 가서 보세요 하면 되는데 공장은 하려면은 그 전속 중개를 체결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장 답사 확인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현장 답사 확인서 이런 걸 하나 해가지고요. 이게 뭐 소재지, 지번, 뭐 이렇게 매물을 1번, 2번 두 개 보여주려면 두 개 보여준 물건 적어요. 소재지, 몇 번지 뭐 이렇게 적고 위 물건을 공인중개사 누구와 현장 답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해가지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받아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래 놓으면은 거의 다 그냥 직접 해버리고 직접 찾아가 버리니까 계약해버리면 수수료 못 받는다고요. 그냥은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장 답사 확인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직접 물건 보여줬다. 그래야 이게 수수료 안 주고 도망가더라도 소송을 해서 뭐 받든지 1,000만 원 넘어버리니까 안 주려고 한다고 계약돼버리면 그냥은 안 데리고 가요. 제가 아파트는 그냥 보여줘도 된다고 했죠. 아파트는 그냥 보여주더라도 거의 사고 날 확률이, 사고라는 거는 즉 수수료 떼먹고 공동중개 하는데 저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직접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버리면 아까 침묵회 회칙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적발되면 몇 번 적발되면 침묵해서 뭐 예를 들면 탈퇴시키려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회칙들이 있다고요. 또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침묵회에 보면은 중개수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증거 제출하고 이러면 망신 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맨날 남은 물건 빼돌린다는 게 소문나버리면 이 사람하고는 중개도 안 하려고, 공동중개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남은 물건 빼돌리는 게. 근데 아까 말했지만 공장 같은 거 이런 거는 화성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넓은 데가 지금 남양주하고 화성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몰라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부동산 사이클 보면 성장기, 성숙기 이런 게 있잖아요. 세태기, 천이기, 악화기, 뭐 도입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앞으로 성장, 화성 같은 데가 성장기죠. 지금 화성, 남양주 이런 데는 성장기고요. 이미 성숙기, 뭐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5개 신도시, 뭐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성숙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가 좋을까요? 개업하기가 성장기에 있는 거하고 성숙기하고 둘 중에 따지자면 굳이 어디다 개업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기가 좋아요. 성숙기보다는. 성숙기는 이게 이미 좋은 자리에는 부동산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 차릴 자리도 거의 없고 남은 거 인수할 수밖에 없고 인수하면 권리금 비싸죠. 그 초보자 할 때는 사실상 남은 걸 인수하는 게 바람직해요.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은. 직접 차리는 것보다는. 근데 성장기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동동탄이라든지 새로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부동산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데다가 조금만 경험만 쌓으면 이제 그런 데 가서 개업하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리 벌써부터 동동탄 가보면은 미리 그 주변에 벌써 그냥 중개사무소가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도시 생기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 데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살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숙되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기에 있는 지역에다 개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내가 가장 잘하는 곳에다 해야 돼요. 그 손님들이 와서 묻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집이 화성에 있으면 화성에서 개업하는 게 낫지 남양주 가서 개업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죠. 내가 가장 잘하는 위치에다 일단 해야 돼요. 뭐 내가 가장 여기서 계속 토백이다, 계속 살았다, 협력자들 많이 구할 수 있다 이러면 여기서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성장기, 성숙기 둘 중에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성장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다른 요소들,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면 성숙기에 있는 곳에 할 수도 있어요. 협력자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 연구라든지 학교를 내가 거기서 다녔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장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이 됐을 때 실장은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친구,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앞에 산다, 단지 안에 산다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을 구해야 된다. 누굴 구해야 되겠어요? 학원에 같이 다니는 분들 구해야 된다. 누굴 해야 되겠어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뭐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처음 개업하면은 이제 좀 이따 광고 나오겠지만 전단지 돌리고 그러면 싸움하고 이렇게 해요. 왜 돌리냐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런 싸운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중개보조원이나 이렇게 고용하면 일 잘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격증 없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자격증 있다고 하면 오히려 취직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가르쳐줘 버리면 바로 옆에 개업해버리거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또 개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취직할 때 꼭 자격증 있다고 한 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현업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냥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안 물으면 그냥, 근데 묻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자격증 땄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개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해야 가르쳐 주지. 6개월 있다 지금 일 배우려고 왔는데요. 좀 이따 개업하려고 이러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고 맨날 청소만 시킨다고요. 청소하라고 저기 어디 뭐 심부름만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보다는 성장기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사무소는 비싸고요. 2층은 싸잖아요. 권리금이나 월세나. 그럼 어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싼 2층이 좋을까요? 비싼 1층이 좋을까요? 예, 앞으로 이상적인 것은 2층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은행도 1층에다 다 2층으로 올라가죠?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다고 1층하고 2층하고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1층에 없잖아요. 변호사도 다 1층에는 없죠? 그 모든 중개업소가 다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요. 먼저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예요. 가장 비싼 곳에 보증금 가장 비싸고 월세 가장 비싸고 권리금 가장 비싼 곳에 지금 중개사무소가 있죠. 언젠가는 다 그게 2층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다 올라가면 손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다 위에 있어도 우리 찾아 올라가죠.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먼저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현업 실정을 말씀드리면 1층에 안 있고 2층, 3층에 있는 사무소는 소위 기획부동산이에요. 지금 전부 다. 지금 강남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 올리는 게 전부 기획부동산하고 뭐 보험회사 이런 금융기관이거든요. 대부분. 그 기획부동산은 소위 흔히 말하는 우리 동네 말로 기획부동산이라는 건 1층에 안 있고 2층, 3층에 있어요. 그런 기획부동산들은 텔레마케팅,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능력이 있다면 꼭 1층에 안 있어도 되겠죠. 영업 능력이 있다면 계속 이제 직원들,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2층에 있는 데는 그냥 예를 들면 5대5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대5는 수수료 5대5든 어쨌든 몇 퍼센트, 보통 기획부동산은 보니까 10%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하나 팔면은 그 2천만 원 줘요, 수수료를. 그거는 중개 수료가 아니거든요. 기획부동산들은 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땅을 뭐 예를 들어서 분필해가지고 팔고 아니면 공유지분으로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많이 받아도 중개 수료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중개계약, 우리가 뭐 확인 설명서 적어주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 10% 정도 받아요. 그런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다면 기본급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는 거 만약 2억짜리 하면 10%만 주고 그러면 2층에 있어도 괜찮겠죠? 사장은 못하면 월급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층에 할 거냐 2층에 할 거냐 무조건 1층이 좋다 2층이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1층에 있어야 되죠. 지금 2층에 있어가지고 2층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언젠가는 그러나 모든 중개업소들이 앞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FTA 비준이 돼가지고 앞으로 한 3년만 있으면 부동산 시장, 법률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그러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지금 있는 우리 중개사무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중개사무소가 생기게 될 거예요. 독일 같은 데는 가보니까 중개업소 평균 근무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 지금 뭐 유럽 쪽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농협, 금융기관에서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 지금 시세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금융기관들이나 지금 외국 회사에서 중개사무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개업소가 83,00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자꾸 폐업하면 줄어들고 뭐 개업하면 늘어나는 거죠. 저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는 2만 개 밑으로 줄어들 걸로 추정합니다. 중개사무소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대형화, 흡수 통합된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겠지만 대형화되고 법인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형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에 뭐 무슨 상점, 상회 이런 거 있다가 슈퍼마켓 생겼다가 지금은 뭐 할인마장,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거 대형마트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조그만한 상회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조그만한 중개업소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한 2만 여 개가 남고 나머지는 대형화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 법인들이 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은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외국신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거는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법이. 왜냐면 외국 대형 법인들이 미국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 영업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강남에 하나밖에 안 된다. 시골에는 하나 있어도 되겠지만 지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골프존 이런 가맹점 한 10m만 넘어가도 그냥 옆에 내주잖아요. 본사 힘이 커지면은 얼마든지 또 내줄 수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니까 선점하는 사람 유리하겠죠. 먼저 간 사람이. 지금 담배 점포 이런 것도 거리 제한 있잖아요. 담배 파는 것도. 그럼 중개사무소도 거리 제한 내지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대형 법인들이 만약에 생겨가지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가셔야 돼요. 일단은 부딪혀보고 가셔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1층, 2층, 이것도 2층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까지 2층이라는 건 전혀 거의 기획부동산이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아파트 중에서 편한 거는 아파트가 사실 가장 편하게 영업하려면 그냥 아파트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가 좋을까요? 아니면 단지 밖에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겠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주 출입구가 있고 보통 출입구가 있고 뭐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뭐 이 상가가 있으면은 보통 중개사무소가 거의 한 3개 정도는 붙어 있죠. 지금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500세대에 1개 중개사무소만 있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벌면서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지금 평균을 보면 지금 한 150세대에 1개 정도 중개업소가 있어요. 200세대도 안 돼요. 지금 아파트에서 계세요? 몇 세대예요? 1000세대가 좀 넘는데. 중개사무소 몇 개예요? 4개 정도. 4개 정도. 4개라 하더라도 250세대 하나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요. 250세대에 1개 중개사무소라면 먹고 살 수는 있다고. 그 대신에 이제 이 4개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여기 3개가 적어놨잖아요. 4개. 그럼 4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도 1개는 거의 1,000만 원 넘게 2천만 원 정도 벌어요. 최고 1등은. 못하는 사람은 거의 현상률이 한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무조건 이거 같이 붙어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은 지나가면 모르겠죠. 근데 차이가 많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도. 손님들은 만약에 여기 왔으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쪽이 가장 좋겠죠. 도로, 여기 지금 이게 도로에서 나오고 옆에 이런 거는 문을 2개, 간판을 2군데 달 수 있잖아요. 가장 좋겠죠.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그게 붙어 있잖아요. 예. 집제형, 집심형 이렇게 모여 있어야 오히려 유리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유리해요. 그냥 일반 단독주택은 산재형, 지금 우리 자료에 읽어보면 다 있는데 산재형, 흩어져 있어야 좋고요. 산재형. 일반 단독주택 하려면은 산재형, 흩어져 있는 게 좋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오히려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손님 나가면 그냥 문도 안 열고 안에서 잘 가세요 해버리면은 바로 옆으로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하면 얘 따라 나와가지고 한 10m가 돼가지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뒤에서 따라와 있는데 뒤로 쳐다보거든요. 한번 가다가. 그럼 거기서 쳐다보면 인사한다고 그러면은 옆으로 못 들어가고 간다고 그러면은 바로 옆에는 잘 안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안에서 그냥 잘 가세요 하고 문도 안 열고 나가지도 않으면은 바로 옆에서 중개사무소 들어간다고요. 이제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해보면은 편하긴 한데 이게 4개, 3개 붙어 있으면 옆에는 돈 잘 버는 게 금방 알거든요. 느낌상. 알 수 있어요. 그 옆에서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부동산 하는 사람끼리는 매물이 있던 게 이제 거래가 되면 매물이 삭제되잖아요. 정보망에 올라와 있던 게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 금방 302호가 1개 매물 남아 있었는데 금방 없어. 전화하면 없어요. 계약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옆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단지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경쟁도 치열한 점도 있어요. 편하기는 한데 아파트 단지는 뭐 사고 날 확률도 거의 낮고요. 위험이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는 안정성이나 이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파트가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할 곳, 이게 뭐 우리 교재를 지금 이게 다 읽어보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니까 주차할 곳 이런 거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는 상가보다는 이 건너편에 있는 상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딱 아파트 안에 있는 건 아파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은 만약에 뭐 규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래가 잘 되잖아요. 좀 요즘은 지금 현재는 좀 되죠 거래가. 최경환 장관이 뭐 이게 규제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좀 전세가 거의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지금 못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침체기였죠. 아파트 거래가 안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기 영향을 아파트 안에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잘 될 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사무소는 이 아파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냥 일부 뒤에는 배우지 뒤에는 일반 단독주택 막 노후화된 거 제가 금정지구인데 금정동 있는데 이게 뉴타운 한다고 했었어요. 그 이게 몇 년 전에 뉴타운 발표 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한 달에 4천만 원씩 벌었어요. 뉴타운 할 때는 막 주인들이 그때는 지분당 단가가 평당 3천만 원 했어요. 지분당. 보통 지분이 한 10평 이 정도 되거든요. 뭐 30평짜리 건물이 10평이면 3억 이렇게 그래됐으니까 거의 그래가지고 지금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때 3억 주고 산 사람은 지금 1억 5천도 안 해요. 그때는 수수료를 매도인들이 거의 300만 원씩 줬어요. 조금 잘 받아달라 비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300만 원씩 하루 종일 막 계약서를 하루에도 몇 개씩 썼다고요. 300만 원씩. 그러니까 평균 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중개업소가 거의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뉴타운 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안전하긴 한데 오히려 아파트가 요 바로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건 비싸고 또 그 단지 안에보다는 그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바로 옆에 있고 이러면 불경기 때는 또 아파트가 안 될 때는 단독주택하고 원룸 이런 것은 거의 불경기가 없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또 언제든지 회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쟁업소 숫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집심형, 집재형 모여있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건 유리하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여있는 것보다는 산재형, 흩어져 있는 게 더 유리하죠. 그 경쟁 중개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나 혼자밖에 없다면 훨씬 더 돈 벌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미 5개가 있는데 거기다 또 다 빈 상가가 나왔다고 거기 사무실 차린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단지 내 상가라면은 빈 상가가 나와도 그게 중개사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법상 그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인허가는 되더라도 등록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단지 내 상가는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는 뭐 슈퍼마켓 해야 된다, 미용실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미용실을 단지 내 상가에서 같은 건물이 2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개사무소도 딱 3개가 정해져 있으면 4개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 규약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 만약에 남이 하고 있는 거 인수할 때는 좀 덜 하겠지만 자기가 신규로 그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미용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차리려면은 인허가 여부, 단청의 인허가 여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는 안 되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둘러거든 계약해놓고 권리금만 지불해놓고 만약에 인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그 중개사무소 안 돼버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충 여기 있는 거 교재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지 선정 이론을 보면은 만약에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최소 비용이 작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유효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유효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하고요. 소매인력의 법칙. 소매인력의 법칙은 뭡니까? 동일한 상권에서는 상권의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상권 흡인력이 더 강하다. 큰 대형마트 생겨버리면 그게 다 몰려가 버리죠. 이런 이론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사무실 얻을 때 계량화 표준화 분석 기법에 의해서 실제 수치화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상중하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를 점수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중개사무소 얻으려면 여러 군데를 봐야 되겠죠. 여러 군데를 놓고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상중하 뭐 1점 2점 3점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수입을 중개사무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려면 총 세대수 중개상물이 몇 개인지 봐야 되고 경쟁업소 숫자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독점 물건수 평균 독점 물건수는 만약 예를 들면 뭐 1000세대가 있는데 5개 중개업소가 있으면은 200개 한 중개사무소당 평균 200개가 되겠죠. 그 다음 평균 회전율을 보면 매매는 10%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있으면 1년에 매매는 100세대 정도가 매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임대차는 1000세대가 있으면 20%니까 한 200세대 정도가 임대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연간 거래 건수, 업소당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중개수료를 알 거 아니에요. 중개수료는 보통 뭐 시도 조례 있지만 보통 아파트 같은 건 0.4%죠. 0.4가 많아요. 6억 이상 매매는 임대차 3억 이상인 경우는 임대차는 0.8, 매매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해서 받죠. 그래서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 연간 수입에는 우리 중개수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 수수료도 있어요. 보통 20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원룸주택, 즉 다가구 주택 이런 거 하나 한 동 관리하면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20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가구 뭐 한 20가구 정도 되는 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전세, 월세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직원 한 명 월급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파트 단지는 없겠지만 이건 다가구 주택이겠죠. 그 다음에 은행, 융자 알선하면 은행에서도 지금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고 대출 상담사들이 자기 급여에서 떼주거든요. 보통 최고 많이 주는 데가 0.3%부터 0.15% 정도 줘요. 그래서 1억 대출 융자 알선하면 한 30만 원 정도 받아요.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받아도 불법이 아니고요. 또 의뢰인들은, 손님들은 어차피 은행에 가도 이율은 똑같죠. 중개업소를 통해서 한다고 금리가 더 높은 게 아니라 금리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오히려 편해요. 은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은행에 안 가도 되잖아. 은행 가려면 막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해야 되고 힘들죠. 그 손님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금리가 더, 은행 가면 금리가 더 싸고 중개업소에 하면 금리가 높은 게 아니니까 금리는 똑같은데 중개업소에 그만큼 대출 상담사들이 우리 딜러처럼, 자동차 딜러처럼 대출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도 등기, 매수인들, 우리 그 매수인들을 더 중시해야 돼요. 등기하면은 또 한 25만 원 정도 받아요.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주겠죠. 법무사들이 또 돈 준다고요. 이런 걸 다 합하면 이제 연간 수입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개사무소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들거든 계약하지 말고요. 많이 물어보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제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